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회사들에서는 10배거가 나온다. 10배씩 오를 수 있다. 전 세계에 뭐 제가 태어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봐서도 이렇게 긴 사이클이 들어온 산업은 없었어요. 저도 애널리스트 옛날에 했었는데 네. 오피 마진을 확 못 올려요.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리고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정보가 없는 사람도 성공하는 투자법이 있다. 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주식은 정보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네. 구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책에는 마이클 포터의 그 5 포스즈라고 5가지 힘 이거를 네. 강조를 하면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슬라이드에 이제 나중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제가 그 그림을 올려놨으니까. 근데 네. 그 5가지 중에서 그냥 요약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이 못 들어오는 시장을 공고하게 구축하면은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 거는 그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자동차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할게요. 자동차를 하면은 원래 뭐 미국의 빅3부터 폭스바겐, 도요타 이렇게 해서 있는 시장인데 갑자기 테슬라라는 애가 이제 쭉 들어왔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은 뭐 조금씩 적용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EV 배터리로 해가지고 비용이 나중에가 보면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전기차 성능이 스포츠카 근처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좋은 차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가 새로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는, 그 시장을 파괴하는 파괴자로서 들어간 건데, 그러면 테슬라 사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회사를 사도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진입장벽이 깨지는 하나의 사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애플카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테크 하는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로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그 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산업이 둘 중에 하나죠. 마켓시어가 뺏겨가지고 망가지거나 아니면 산업 전체가 멀티플을 새로 받는 거죠. 왜냐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고 네. 그 안에서 잘하는 기업들은 현대차가 될 수도 있고 폭스바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네. 걔네들이 도요타, 혼다 거를 다 뺏어 먹겠구나. 네네. 이런 이제 어떤 큰 변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갑자기 멀티플을 원래 5배, 6배 주거든요. 근데 많이 주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빅3 주가들이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었던 그런 기대가 이제 새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던 시장인데 이제 기대가 새로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신규로 들어가는 새로운 기술, 네. 완전히 새로운 기술, 아니면은 새로운 브랜드 이런 걸로 이제 들어오는 회사들을 사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런 게 아무리 들어오려고 그래도 못 들어오는 시장만 봐가지고 사시는 것도 좀 방법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되게 과점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전체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만 친다 그러면은 TSMC가 마켓시어 53%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한 17% 되고 나머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80%를 그 두 회사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상관없이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거고 아무도 못 들어와요. 비메모리.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셀 메이커들은 계속 누가 들어오죠. 노스볼트도 네.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는데, 그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은 쉽게 못 들어옵니다. 이 화학 기반이고 공장이 있어야 되고 폭발 가능성도 있고 되게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레코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까다로운 조건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화학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누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회사들에서는 10배거가 나온다. 10배씩 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5포스를 뭐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파워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1년 전에 봐도 그렇고, 지금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대표님 뭐 뻔한 얘기 하시네.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회사에서 많이 빠졌거나, 그런 회사가 변화가 생길 때는 진짜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증설이 나오거나 가격이 막 올라가거나 이런 변화들이 생길 때, 이 안에서 생기면은 이거는 진짜 핵심주입니다. 핵심주. 안 그래도 지금 약간 그런 종목? 어떻게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지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드려볼게. 방금 말씀하신 이 대규모 증설에 들어간 기업, 이거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건 책으로 보시면 사례까지 다 있으니까 네네. 되는데, 네. 뭐 전체 책에 한 꼭지나 두 꼭지만 봐라 이러면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증설을 하는 기업과 네. 가격을 올리는 기업. 그것만 그냥 숙지하시고 저걸 잘 반복해서 하셔도 뭐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딱 두 가지, 가격을 올리거나 증설을 하는. 네, 증설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진 않고 네. 되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먼저 증설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증설을 하는 거는 기업이 언제 증설을 투자를 이제 고려하냐면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막 늘어나서 줄 서고 이런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땅도 사야 되죠,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죠, 사람도 뽑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사람 뽑으면 해고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는 초과 수요가 상당히 장기간에 담보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의사결정을 내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수주를 이미 갖고 있는 이런 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증설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데 일단은 뉴스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찾아보시는 노력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았는데 이게 증설을 20% 했다. 이러면은 이제 효과가 약하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 캐파시티가 100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50% 이상 또는 100% 이렇게 증설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증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설을 했을 때 그 하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철강회사가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는 화학회사가 했다. 이거는 탈락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이클에서 뭐 롯데케미칼이 증설하거나 뭐 현대제철이 증설하면은 혼자 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중국 애들도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합니다. 네. 소리 소문 없이 다 하고서 증설이 끝나는 때에 가격이 와장창 빠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설했을 때 조금 올라갔다가 나중에 많이 빠지는 그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설이 큰 증설 뉴스가 나왔을 때 좋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작년에 효성 TNC라고 스판덱스 세계 1위거든요. 네네. 그 회사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재작년 말, 그러니까 2020년 말에 뉴스 계속 나왔거든요. 브라질 증설, 어디 증설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2배 정도 증설을 하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샀어도 5, 6배 먹었어요.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은 주가가 다시 반토막 정도 났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증설이 작년 8월에 끝났고 혼자 증설한 게 아니라 중국의 루이상동이나 2등 상동업체가 다 같이 증설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렇게 완전한 독과점은 아니고 경쟁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설이 나와서 사서 많이 먹었지만은 끝날 때쯤이면은 물량이 쏟아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이러면서 주가도 빠진다. 이러니까 그 앞 구간을 잘라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설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증설을 대규모로 하는데 장기 수요에 대해서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하는 업체들 수가 3개 또는 그 미만. 네. 플레이어가 많을 때는 소용이 없고 플레이어가 작을 때, 경쟁사가 적을 때 이때는 그 증설의 효과가, 왜냐면 적으면은요 가격을 빼질 않아요. 잘 떨어뜨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사이클에 있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입니다. 2차 전지 뭐 소재라든지 그 말씀. 네, 거기는 뭐 앞으로 3, 4년간의 뭐 굉장히 큰 증설 사이클이 들어가 있고요. 역대 전 세계에 뭐 제가 태어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봐서도 이렇게 긴 사이클이 들어온 산업은 없었어요. 네. 사실 한 2019년, 2020년 특히나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엄청나게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이런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 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약간 길게 보고 약간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좀 2차 전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가격 올리는 기업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올리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겠죠. 네. 비싸면 안 사니까. 그래서 가격 올리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파워를 가진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B2B가 됐건 그러니까 네. 거래처가 다른 기업이 됐건 소비자 대상으로 올리건 간에 자기 걸 올리면은 경쟁사한테 마켓시어 뺏길 수도 있고 또는 판매량이 줄 수도 있는데 그걸 올리다 이 뜻은 굉장히 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증설하는 기업들은 이제 뭐 사실은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팔리면은 수량도 똑같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은요, 판매 수량은 조금 줄니까 원재료 투입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가격만 올라가니까 그 기업들의 OP 마진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10%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한 7% 뭐 이 정도 올라가요.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올라가면은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10%라고 하면 7, 8% 올라가면 7, 80% 영업이익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좋습니다. 네,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네. 주가는 또 이익이 함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거기다가 서프라이즈까지 나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도 애널리스트 옛날에 했었는데 네.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회사 IR 이제 콜도 하고 하면서 OP 마진을 확 못 올려요. 그냥 조금씩 올려요. 그리고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틀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듣고 IR 담당자하고 마지막 네. 조율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그거 IR 담당자도 몰라요. 자기 거 그 월말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다 계산을 하고 하는 모델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은 이익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 고정비 얼마고 이런 것들을 모델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나와요. 그래서 가격 올린 기업들은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가격 올린 기업들이? 네, 가격 올린 기업들은요. 네. 그런데 그 원재료 올라서 올린 거잖아 이러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네. 뭐 매출이 이제 P 곱하기 Q, 판매량 곱하기 이제 제품 가격이니까. 근데 원재료는 사실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가에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똑같이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마진율이 더 좋아지는 회사는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들어오는 회사인데도 올릴 수 있는 파워가 있는 회사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 책에선 자세히 두 개로 나눴거든요. 나눠서 이쪽은 완전히 갑이다 이렇게 나눈 게 사실 너무 쉬운 거지만은 뭐 엘루샤, 루이비통, 뭐 샤넬, 에르메스 네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샤넬이 가격 5번 올렸거든요. 근데 쭉 안 죽어요 그냥. 그리고 경기 나쁘다고 경기 타나요 지금? 그런 기업들은 뭐 미국에서 주가 보셔도 루이비통 그룹은 뭐 상당히 많이 올랐고 견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런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사이클이 들어오면은 그런 기업은 무조건 장기 투자에도 적절하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격을 그런데 얘네는 또 원재료 떨어지면 낮추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직한 기업이기도 하죠. 반면에 원재료가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기업들은 이제 밀가격이나 아니면 주정이나 이런 네네. 것들 또는 이제 뭐 저희 또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철강제를 쓰는 조선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건설업체 마찬가지고 다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서 근데 건설업체는 함부로 못 올리죠.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그걸 올리는 파워를 가진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데 소비재에서 올리는 회사들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약간 좀 1차원적인 그런 회사들 뭐 그냥 뭐 원자재 밀 수출해가지고 뭐 가공해서 판매한다든지 뭐 건설 그런 업체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 PR이 낮다든지. 하지만 그 아예 그냥 가격 정가를 팍팍 시켜버리는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PR이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약간 좀 PR이 높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을이 되었는데 갑이 되는 기업? 이거는 네. 약간 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복귀를 하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독과점하는 기업들을 거기에서 좋은 기업이 많다. 그런데 네. 얘네들도 이제 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적이 어닝 예상치를 비트해야지 올라가는 거고 미스하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찾는 방법은 가격을 올리거나 증설하는 기업을 해서 동태적인 쪽에서 찾자 이렇게도 말씀드렸고 또 한 축이 있는데 그거는 전통 산업에서도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갑이 을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경쟁이 심화됐다가 그게 경쟁이 끝나면서 몇 개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갑자기 또 좋아지는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것도 이제 쉽게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옛날에 조선업이 그랬었는데, 조선업은 이제 기억을 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2003, 4, 5, 6, 7년 사이에 지금 2차 전지만큼 그렇게 조선사들이 그렇죠, 네. 20배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엄청 올랐어요. 그때. 지금 2차 전지만큼 핫했던 그런 네. 산업인데
중국도 증설하고 그러면서 다 망했어요. 거의 중국의 70%가 이제 망했고요. 조선사들이. 네. 한국도 10개 조선사 중에서 지금 대우조선까지 망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죠. 이제 이런 사이클인데, 만약에 여기서 조선업이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오면은 승자 독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전단에 더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해운주가 그랬잖아요. 네, 해운주가 네. 한진해운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상선, 지금 HMM이 있는데 한진해운이 그때 결국은 이제 부채를 못 갚아서 부도를 냈는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쟁사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HMM이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 가격 올라갈 때 완전히 독식을 해버렸잖아요. 완전, 네. 네. 엄청 벌었죠, 돈을. 그렇죠. 그래서 걔네는 20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7조 3천억 벌었는데 네. 올해 벌써 1분기가 3조 가까이 이익 나왔고 올해 10조 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시가총액보다 과거 한진해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벌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난 산업에서 생기는 그러한 마지막 남은 피가 낭자했던 산업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HMM은 10배가 올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결국은 이제 거의 연말부터 컨테이너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네네. 그러면서 피크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HMM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이제 밸류 영역에 완전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현금 쌓인 것만 하고 또 시총하고 비교도 할 거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HMM은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많이 돈을 벌면은 그런 기업들이 뭐 하겠습니까? 머스크나 이런 애들이 뭐 하겠습니까? 다 배발주를 더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조선업에서 몇 개 안 남은 조선사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네. 적자 나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옛날같이 큰 사이클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셔닝이 LNG선이라든지 뭐 PC선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조금 특화가 잘 된 기업들 위주로만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 됐다 을이 됐다 이런 것들은 네네. 뭐 해운사가 갑이었다가 조선사가 을이었다가 이게 서로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사가 이제 절대 갑이 아닌데 나중에 갑이 될 수 있죠. 막 이렇게 선사들이 막 발주를 더 많이 하고 LNG선이 많이 필요하면은 그 섹터에 국한해 가지고는 조선사가 갑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을이었는데 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이클을 잘 보면은 거기서도 또 대박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